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의 장면에서는 그 지점을 굉장히 많이 다루기는 해요. 내가 그때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요 라고 습관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그럼 전화 받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의 요구가 이제 밀려 들어올 때 막 그걸 다 소화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쾌락을 향유하는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쾌락이 그게 나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고통을 유발하는 상태로 이렇게 살다가 그것을 성취한다. 책 작가의 퍼현에 의하면 그렇지만, 선생님이 생활하시는 거나, 예를 들어, 아니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이나 완벽 퍼펙트 데이즈의 그 아저씨처럼, 무한 단조로운 일상을 무한 반복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나 아니면 저 선생님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변태스러움을 계속해서 지향하는 거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해요. 이제 퍼펙트 데이즈의 그 남자 주인공이라든지 그 단순한 열정의 아니에르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펙트 데이즈의 남자 주인공의 그 일상의 단조로움, 저도 굉장히 단조로운 루틴 안에 있는데, 저도 이제 이 단순한 루틴을 10년 정도 유지하다가 이번에 저도 이제 파격적인 선택을 하나 하긴 했거든요. 네. 판을 뒤집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흥이 나면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게 다른 게 뭐냐면 아니에르노는 우리가 정신분석의 구조주의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형적인 히스테리 증자의 쾌락 향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진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게 도덕을 넘어서 어떤 경계, 사회 질서를 넘어서 온전히 자신의 쾌락, 고통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직면하면서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완전히 수용하면서 나를 그 안에 완전히 있도록 허용하는 태도가 사실 이게 더 심층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죽음 충동과도 다 있는데 그런데 그 얘기는 완벽하게 성충동을 활성화하는 태도거든요. 말하자면 고통인데 이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의 어떤 성적인 리비도가 방출이 된단 말이죠. 그 남자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기다리는 고통, 이 모든 것에도 엄청난 리비도가 방출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니에르노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살아있으면 절정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고통도 행복도 없는 상태는 죽은 상태죠. 말하자면 그 죽음의 상태, 죽음의 리비도라고 얘기하면 이 생의 리비도가 에로스적 리비도가 이 고통의 상태도 우리는 감각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자극적인 상태잖아요. 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는 평온하지 않은 이 상태도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감각으로만 보면 너무너무 살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니에르노 같은 경우는 히스테리적 관점에서 굉장히 여성적 향유, 진정으로 여성적으로 절정으로 살아있는 상태라면 퍼펙트 데이지의 그 남자 배우는 굉장히 남성적 구조의 어떤 향유를 즐긴다. 그게 무슨 강박적 구조. 완벽한 루틴과 완벽한 패턴, 그 자신의 순서까지 딱딱 정해놓는 질서. 일종의 아주 단조롭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도 왜 쾌락이 있냐면 그렇게 그 질서 규칙 그리고 시간 순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캔커피를 뽑아 먹고 무엇을 하고 돌아와서 같은 자리에 또 배열을 하고 이 안에는 그 무한대로 어떤 펼쳐지는 일상을 분절하는 매 순간 절단시키는 거기에서 쾌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매일 지리멸렬하게 저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살아 하지만 이 남성적 구조의 강박적 구조의 어떤 패턴은 그렇게 매번 똑같은 어떤 루틴과 똑같은 규칙을 반복하는데 에너지를 투여하는 데서 오는 쾌락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소혜 선생님이 되게 유의미한 질문을 하신 게 그 질문을 바꾸면 그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남성적 향유와 여성적 향유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심플하게 보면. 네. 근데 어떻게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남성적 강박이든 여성적 향유든 그들이 온전히 몰두할 수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우리는 무엇에 몰두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거죠, 바로.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향유 방식이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는 또 두 번째고 네. 지금 그 포인트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집중할 수 있느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 대부분 그게서 사람들이 방황하지 않나? 방황할 뿐더러 왜냐하면 이 집중을 하게 됐을 때 오는 쾌락과 아마 이 책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하고 몰입하면 엄청난 쾌락 혹은 엄청난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쾌락을 두려워해요. 네. 그러니까 그 집중을 피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 정말 증상 덩어리인데 제가 증상의 원산이거든요. 왜냐면 책을 막 보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어떤 그 책의 언어 제가 예전에 그 하이데거의 책이었는데 그 존재와 시간 말고 그건 너무 어렵고 조금 다른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보는 순간 그 언어가 주는 전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보면 완전히 빠져들어갈 것 같은 황홀함이 느껴지는 순간 책을 딱 덮었어요. 아, 더 알게 될까봐? 알면 뭔가 아껴주는 그런 건가요? 이게 아껴두면서도 완전히 거기에 진입하기를 꺼려하는 그 감각이 생기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책을 항상 요만큼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욕망을 남겨놓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해피엔딩이거든요. 정말 그만큼 허무한 그 결과가 없는데 그런데 그 제 책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 결론이 모호해요. 그게 어떤 뭐 이론이나 전문적인 어떤 것에 결론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뭐 어떤 뭐 윤리적인 어떤 태도도 있겠지만 전문가로서 태도도 있겠지만 쾌락의 차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가야 되고 더 알고 싶어야 되는 욕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어분해. 그런데 강박적 사고에서는 그게 안 돼요. 네. 결과부터 보거나 네. 돌려가지고 결론부터 보거나 일단은 그게 이제 강박적 사고라면 히스테리적 주체의 어떤 욕망은 항상 모호한 채로 좀 남겨둬야 돼. 왜냐하면 쾌락을 다 습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욕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욕망 자체가 욕망이라 그래서 책을 봐도 항상 요만큼씩 남겨놓고 다 안 보고 근데 이제 강박적 사고에서는 되게 찜찜하죠. 그게 뭔가 완계를 딱 지어야 되는데 이제 얘기가 좀 빗나가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집중하는 것이 생각보다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고,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좀 터부시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의 장면에서는 그 지점을 굉장히 많이 다루기는 해요. 예를 들면, 나는 그 회사 생활을 하기 싫고, 늘 다른 거를 꿈꾸게 되고, 뭐, 이런 경우에, 실제로 그러면은 다른 좋은 일을 혹은 진짜 집중할 만한 어떤 부분을 딱 제시했을 때 누군가가 기회가 왔을 때 이 사람이 그걸 선택 안 하더라고요. 왜 선택 안 하냐면 늘 그렇게 꿈꾸면서 여기에도 찔끔 저기에도 찔끔 이쪽에도 찔끔 일자리도 그러니까 항상 어떤 에너지 쓰는 수준이 비슷하니까 내가 힘들이지 않고 그 집중하는 데서 오는 몰이 빨려 들어가는 어떤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그냥 늘 이런 식으로 그게 우리가 일단 쾌락 원칙에서 좀 더 안락함이나 편리함을 선택하는 방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떤 것이 주어져도 사실은 선택을 잘 안 한다. 그리고 나서 항상 이제 좀 속된 말로 하면 징징거리거나 스스로 결핍에 시달리긴 하죠. 그런 사람들 회사에 한 9만 9천 명 정도 있어요. 매일,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아니, 진짜 내가 그때 같은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 할만하니까 다니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그만두고 싶다면 그만두고, 어딘가에 몰입을 하거나, 그래서 뭐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애들이 아직 크고 있다, 학비가 있다, 아니면은, 이거는 다 사실 알리바이다. 당위적인 어떤 이유는 언제든 어디서든 찾아낼 수 있어서
이걸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이 정신분석의 장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계속 과거에서 원인을 찾잖아요. 네. 과거 탐색을 하죠. 탐색을 하지만 실제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고 이 주의상스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반복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그때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요라고 습관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사랑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나 측정 자체가 되게 모호해요. 실제로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다 그 결과에 이르러야 되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80% 이상이 그 결과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것도 같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성립이 안 돼요. 사랑을 받았든 못 받았든 우리가 과거를 애도하는 차원에서 그 정보를 탐색하고 애도하면서 다루는 의미가 충분하지만 지금의 내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거는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주의상스, 그리고, 여기서 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린 거의 얻지 못한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 이런 명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지금 이제 수현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가장 불편해하는 게 죄책감, 네. 뭐 수치심, 열등감 이런 것들의 반복적인 패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좀 체크해보고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좌절, 뭐 어떤 낮은 자존감에 대한 절망이라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늘 같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좌절을 하나씩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 요새 회사 때문에 너무 힘든데 저희 회사가 이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물론 비교할 때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노력했던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급여도 적고 너무 일이 되게 강도가 세거든요. 민원을 그냥 맡아야 되는 거랑 항상 전화 받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의 요구가 이제 밀려 들어올 때 그걸 다 소화할 수는 없어요. 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새 약간 공공기관을 한여 부리듯이 서비스 하는, 센터처럼. 네. 그런 의식이 팽배하다 보니 몇 번 국민신문고 이런 데 올라가고 이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은 상대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근데 단순히 내가 지위를 그렇게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끝없이 낮아져야 되는 물론 서번트라는 용어도 있지만 봉사하기 존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행정 업무 저는 무한 루틴 저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사무직을 원했는데 주어진 건 그게 아니다 보니 거기에서 느껴지는 괴리가 너무 커서 아직 해결 못한 나에게 고통이 하나 있다면 회사가 아니고 이 책을 읽으면서도 많이 생각을 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회사가 고통인 거예요? 민원인이 고통인 거예요? 민원이죠. 회사 생활은 낫배드인데 네. 이 회사 안에서의 직무가 네. 주는 어떤 고통이 일단 거부적인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특히 이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 비슷한 고통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 일의 어떤 강도에 비해서 사실 급여가 높은 건 아니고, 뭐, 어떤 길게 봤을 때는 보장이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길기만 해도 길기만 하면 또 뭐하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교사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게 그 안정적 월급과 그 연금이잖아요. 교육 선생님들이나 일반 어떤 공기업은 잘 모르겠지만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 회사원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일반 뭐 대기업 퇴직금하고 뭐 교사들 월급이 쥐꼬리만 한데 나중에 비교했을 때는 결국 교사가 승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 사람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그 생각해요.
이 변태적 어떤 그 실존적 변태성에 입각해서 보면 우리가 가늘고 길게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답게 살아있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뭐 애들 학비도 돼야 되고 안정성 근데 이제 이거는 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쌉소리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그런 어떤 매달 내가 완전히 투신하지 않고 그래도 일정적으로 나오는 월급 이것에 대한 쾌락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은 잘 다니던 어떤 뭐 삼성이니 아니면 뭐 대기업이니 이런데 진짜 그 총망받는 사람들이 다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어디 골목길에 막 그 책방하고 있고 막 네. 술집하고 있고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이유가 없어서 하지 않느냐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쾌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가늘고 길게 나는 가장 비겁하고 비굴하게 나는 그게 내 인생 목표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저는 근데 자기 그 직업적인 어떤 회사원이 5명이면 다 그냥 5명이 다 제각각인 것처럼 어떤 자기가 똑같은 직책이지만 다 포지션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냥 돈만 받으면 돼. 그냥 길게 사고 안 치고 롱런할 거야. 아니야, 나는 끝까지 가서 여기 수장이 되겠어, 솔직히.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과로하기도 하고, 루틴한 업무임에도 과로할 수밖에 없는 회사거든요. 저희는 일이 많다 보니까. 하면 끝없이 할 수 있어서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어서 막 애를 쓰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랬을 때 희열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나름 그런 짜릿한 순간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게 과연 나의 성취였나. 지금 돌아보면 남아있지도 않고 어딘가에 박혀는 있겠지만 그게 뭔가 실현된 건 없고 누군가의 공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상태가 어느 순간 되게 좌절스럽더라고요.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걸 견디고 했는데 내가 뭐 아주 돈이 많이 모여 있다거나 뭐 앞으로 노후가 보장되는 뭔가를 준비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만족으로 혹은 안전한 보상으로 오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가. 그러니까 지금 소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길기만 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저는 사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도발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말 나에게 윤리적인 선택인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겠죠? 남성분들이든 여성분 그럼 선생님 처자식 다 있고 막 그런데 제가 직장을 뛰쳐나와가지고 나의 어떤 그 변태적 실존을 실천하기 위한 그걸로 들어가야 하나요? 네.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게 제대로 된 변태가 되려면 저는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끊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공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준비해놓고 말해 그러면 그만큼 몰입하지 못하게 돼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못하게 되고 그럼 인생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냐라고 물으시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물음이 나온다면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어요. 안 살아도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있다 혹은 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까지 선택하고 있고 내가 어느 지점까지만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불행이 덜해요. 그런데 그게 늘 외부의 탓이 되고 불행이 되는 건 나는 더 나아가고 싶은데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처자식이고 뭐 아니면은 내가 그 여성들도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애를 다 팽개치고 살아야 되냐? 살아야죠. 그렇게 선택해야죠. 선택하는데 대가가 치르겠죠. 그런데 돌아갈 다리를 끊었을 때 우리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마법이라는 게 그거가 결국은 힘이 나온다는 거 살아남게 돼 있어요. 살아남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살아남는데 결국 그 안에서 어떤 뭐 창조적 에너지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에게 짊어진 이 애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내가 어떤 걸 중단하더라도 살게 되는데 이건 또 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계산하고 따지면서 그 안정이라는 미명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 있고
그게 내 선택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양도되어졌기 때문에 원망과 비난이 계속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돌아갈 다리를 끊어야 된다. 끊고 던졌을 때 뭐라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생각, 이제 갑자기 제가, 너무 그거 허세 아니에요. 너무 허세다. 혹은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분이, 작업을 하시는 분이 기업은행에를 갔는데, 30대, 이제 한 후반 청년이 자영업, 지금 요즘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는데, 이 소상인 대출을 받고, 이제 망한 것 같아요, 가게가. 어렵게, 안 되는 금액으로, 요즘은 다 조그맣게 가게들을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데,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대출 신청을 하러 왔는데, 은행 지점장인지 부지점장인지 하는 사람이 이 친구가 여기 앉아 있는 걸 모르고 대출 심사 이런 거 서류 가지고 나와서 그 친구 이름을 막 부르면서 얘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하고 작업하시는 분이 그걸 다 보고 나이가 좀 이분은 있으신 분이라 이렇게 보고 너무 이제 마음이 안 좋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이 친구가 자기 차례가 돼서 결국은 이제 자기 이름을 밝히고 다 알게 됐겠죠. 조금 민망해하지만 그 모멸감, 네. 그 수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또 굽신거려야 네. 되고, 근데 사실 그 지점장이 그 지 돈이에요. 맞죠. 아니잖아요.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들이 마치 우리가 무슨 공기관이나 권력자들이 그게 자기 것인 것처럼 네. 그 은행 지점장 그 돈이 다 자기 돈도 아니고 어차피 그 시스템 안에서 하는 건데 지가 마치 뭔가를 하는 것처럼 재수없게 굴잖아요. 그 무례한 태도들. 사실 우리가 다 그럴 순 없지만 얼마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머리가 아프겠어요. 대출 심사를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길을 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골머리가 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의 고통이 이면에 어떻게 있을지 어떻게라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살아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 제도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을지 그 고민을 하면 그런 사람들도 보람을 느끼지 않겠어요? 한 사람을 살린다는 어떤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마치 내 돈이냐 그 권력감을 가지고 행사하니까 그 안에서도 이렇게, 죄송해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실적에 집중한 사람, 자기애주의 스탠스였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적이고 네. 실적도 안 나오는 괜히 골치만 아프고 일만 만들어가지고 사람 귀찮게 하는 걸로 보여지면 그런 식의 태도가 나올 것 같고 근데 그 현장에 저도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너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 친구가 느꼈을 그 우멸감. 그런데 이건 너무 좀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다리를 끊는다는 건 그 모멸감을 오히려 자기 에너지로 사용해야 한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서 내가 뭐 성공해가지고 너에게 복수해주겠어. 이건 너무 드라마틱한 얘기고 가장 진정한 복수는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살지 않아도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 루트를 계속 찾아내기만 해도 그게 가장 큰 복수가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실존적인 윤리적 책무는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살아남는 거? 저는 이제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